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기업들 2분기 그 실적 발표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이 기업들이 내놓는 그 실적 발표회 자료, 투자자 설명회 자료, 그 IR 자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죠. 에비타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단어를 실적 설명회 그 자료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과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현대차의 21년 2분기 그 실적 그 IR 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20년 EQ, 이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쿼터, 분기를 말하는 거죠. 20년 EQ, 3Q, 4Q, 21년 1Q, 2Q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YOY라고 하는 것은 year on year,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QOQ는 quarter on quarter 해서 그 전분기 대비죠. 자, YOY만 보겠습니다. 21년 EQ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38% 늘어났는데, 자, 영업이익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19% 정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흔히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정비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B 두 회사 모두 매출액은 100입니다. 자,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사는 고정비가 50, 변동비가 30. 자, B사는 반대로 고정비가 30이고 변동비가 훨씬 많습니다. 변동비가 50. 자, 그래서 A사는 매출 100에서 자, 비용이 합쳐서 80이죠. 그러면 이익은 20. 자, B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100이고 비용은 합쳐서 80이니까 이익은 2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AB 두 회사 모두 매출액이 30%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A사는 매출액이 30% 증가 130. 자, 고정비는 그대로 변동 없이 50. 자, 변동비는 매출액이 30% 증가했으니까 변동비도 매출액 증가율에 연동해서 증가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동비도 30% 증가하면 39. 자, 이렇게 매출에서 이 비용들을 빼면 이익은 41.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105%를 기록하게 되고요. 자, B사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익이 35 해서 이익 증가율이 75가 됩니다. 자, A, B 두 회사 모두 매출이 30% 증가했는데 이익 증가율은 105%, 75%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두 회사 모두 비용 구조를 보면 이렇게 고정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고정비는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두 회사 모두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AB 두 회사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고정비 비중이 훨씬 높은 A사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에서 매출액이 만약에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매출액 감소율보다 이익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 매출액이 감소하면 변동비도 따라서 연동해서 감소되겠지만 고정비는 매출 감소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할 경우에는 이익 감소율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 자, YOY로 21년 EQ에 자, 매출액은 한 30%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219%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대차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별도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무형자산 삼각비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유형자산 삼각비와 무형자산 삼각비를 합한 숫자를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 삼각비는 흔히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삼각비를 이렇게 내놓고 그 밑에 EBITDA,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이 에비타에 대해서 왜 현대차가 손익계산서에서 굳이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숫자를 이렇게 다 제시했음에도 그 밑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숫자를 내놓고 그 밑에 또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를 별도로 제시하였는가? 자,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서 자, 무엇을 반영하기 전의 영업이익이다. 무엇을 반영하기 전의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무엇을 반영하기 전이냐? 자, 이자, 또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한 감가상각비 이 세 개를 반영하기 전의 영업이익이다. 그럼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액을 대충 한번 가늠해보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현금 지출이 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닌데도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영업이익의 숫자를 다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액을 한번 가늠해 볼 때는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의 그 영업이익을 구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회사의 그 영업수익, 매출이 100이다. 자, 영업비용으로 60이 나갔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영업비용 안에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한 20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가서 영업외로 가보니까 영업외에서는 이자 비용이 10이 작용했더라. 그러면 40에서 영업외의 비용 10을 빼면 세전이익은 30이 나오고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5를 빼면 당기순이익은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단에 이렇게 줄을 한번 쭉 긋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이자 비용, 또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것은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놈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에다가 그냥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된다. 자, 이 감가상각비 안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수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현대차의 아까 그 손익계산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년 3Q에 보면 영업이익이 이때 적자입니다. 3,140억 원. 이게 이제 10억 단위니까요. 10억 단위 표입니다. 그래서 20년 3Q에 영업 손실이 3,140억이 났죠. 아마 이 당시에 제가 현대차가 그 엔진 리콜 포함해서 품질 비용으로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이 3Q에 아마 때려 박아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한 3천억 넘게 이렇게 났는데 이 에비타를 보면 그래도 8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났지만 회계적으로 품질 비용을 선반영해서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났지만 영업현금 흐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액을 가늠해 보았을 때 이 에비타는 그래도 지금 플러스 8,100이 나고 있다. 왜?
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1조 1150억이 영업이익에 플러스가 돼서 에비타가 산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어떤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도 에비타가 이렇게 제법 큰 숫자로 플러스가 나 있으면 이 영업이익이 회사의 영업현금 흐름 창출 능력까지 훼손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의 그 유무형자산 상각비가 대충 뭐 1,000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렇게 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숫자에다가 1,000억이 아니고 한 1조 조금 넘는 숫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숫자에다가 한 1조 조금 넘는 유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하면 이렇게 에비타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비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네이버의 올해 EQ 그 실적 IR 자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적 요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 에비타가 YOY 전년 동기 대비로 19.5%가 증가했다. 분기 사상 최고치 기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EQ에 보면, 그 YOY로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 수익, 즉 매출은 한 30% 증가했는데, 영업 비용이 한 37%나 증가했습니다. 영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은 한 8.9% 증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죠. 매출이 30%나 증가했는데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8.9%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 비용이 37%나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 이익 증가율은 이렇게 높지가 않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를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네이버의 그러면 이제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보니까, 자, 매출액과 연동한 수수료가 좀 많이 발생됐다. 자,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게 연동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 수수료는 결국은 변동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케팅비 지출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늘었다. 인건비는 원래 고정비인데 인력 채용을 많이 했든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비로 37%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 확대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영업 비용을 보니까, 이렇죠. 보니까 마케팅,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 페이 사업 마케팅 비용이 전년 동기보다도, 올해 EQ에 한 54%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고 운영 쪽에 들어가는 영업 비용이 38%나 증가했네요.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증가분하고 주식 보상 비용 증가분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 수익의 매출에서 이렇게 영업 비용을 빼면 이렇게 영업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 이익에 이 비현금성 지출을 이렇게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현대차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것. 이 감가상각비는 그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에비타라고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을 산출을 하고 회사의 그 비현금성 지출 중에서 영업비용에 들어간 것, 회사의 영업비용 중에서 비현금성 지출로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뭘 구하냐면 이렇게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것을 구한 겁니다. 자, 그냥 감가상각비만 더해줬으면 에비타라고 할 텐데 감가상각비 외의 비현금성 지출을 다 더했기 때문에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숫자를 구했고, 이게 네이버의 그 EQ의 영업 활동을 통한 회사의 그 현금 창출 능력을 대충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금성 지출 중에서 제일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주식 보상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EQ의 비현금성 지출이 여기 보면 1,447억인데 이 중에서 한 590억 정도가 주식 보상 비용이다. 현금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회계적으로 영업 비용에 반영한 게 590억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네이버의 올해 1Q 실적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이버 직원 주식 보상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은 뭐 한 30%나 증가했는데도 올해 4월 29일 날 나온 기사죠. 이걸 보면, 자, 네이버가 올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도 감소했다. 자, 매출이 성장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주식 보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 적립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 우리 박상진 그 CFO가 말하기를 2019년과 2020년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평가액이 주가 상승으로 불어났다? 2019년과 2020년에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는데 그 스톡옵션의 평가액이 회사 주가가 뛰면서 불어났다? 그게 지금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게 뭐냐? 자, 네이버는 직원들에게 현금 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톡옵션은 그냥 크게 나눠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현금 결제형이 있고 주식 결제형이 있습니다. 자, 이 현금 결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21년 초에 종업원에게 자,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너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용역을 제공해주면, 자, 3년 뒤에 행사 가격 30만 원의 스톡 옵션을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1년 초에 이 행사 가격 30만 원의 스톡 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은 3년 뒤에 행사 가능 시점이 되면 만약에 주식 결제형 스톡 옵션이다 그러면 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면 네이버가 30만 원을 받고 주식 한 주를 줘야 됩니다. 그 시점에 만약에 네이버의 주가가 7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직원은 회사한테서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금 결제형 스톡 옵션은 자, 3년 뒤에 스톡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네이버 주가가 70만 원이다. 그러면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네이버는 이 주가하고 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차액인 4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 결제형 스톡옵션은 재무제표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자, 21년 초에 이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톡옵션의 그 가치, 공정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게 회사의 부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주식 시세하고 이 행사 가격 간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직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톡옵션이 가지고 있는 내재 공정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을 부채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년 뒤에 이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부여 시점부터 행사 시점까지 한 3년 이상을 매 결산 때마다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연말 결산 때마다 이 부채의 공정 가치를 재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부채의 공정 가치는 증가하겠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주가 시세하고 행사 가격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인식해야 되는 부채의 공정 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 가치의 변동액을 손익계산서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초 부여 시점에 스톡옵션 부채 공정가치가 100억 원인데 21년 1분기 말에 결산을 하는데 공정가치가 150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1분기 주식 보상 비용으로 50억 원을 반영을 하는데 이 50억 원이 영업비용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현금성 지출 비용, 그러니까 영업 비용 중에서 비현금성 지출 비용을 영업이익에다가 더해서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이 조정 에비타를 구할 때 이 영업이익에 더해주는 비현금성 지출에는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놈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추이하고 이 조정 에비타 추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비타하고 조정 에비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내놓은 실적 IR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실 때, 에비타나 조정 에비타 이런 말이 흔하게 나올 텐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적과 IR 자료를, 읽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